여러분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을만 되면 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 전화를 걸어도 용기가 없어서 자동응답기 목소리만 듣고 끊어버렸던 그 사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면 저 사람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던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미안해, 고마워 아니면 사랑해라는 말. 1978년 봄, 바람에 날린 편지 한 통이 한 청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연한 순간이 47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라디오 사연 하나로 40년 만에. 혹시 당신도 아직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신가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여지시나요? 아니요. 사랑에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신의 첫사랑도 어쩌면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봄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불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자리한 낡은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학생복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은주는 손에 쥔 편지 한 통을 망설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 서울에 있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 이야기. 하지만 집안 형편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 그런 고민들이 담긴 편지였죠. 에이, 보내자. 은주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편지 봉투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내 편지. 은주는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편지는 마치 나비처럼 이리저리 춤추며 날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작은 담벼락을 넘어 그렇게 한참을 날아간 편지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청년의 발밑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22살 대학을 졸업하고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었죠. 준호는 발밑에 떨어진 분홍색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뛰어온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거 제 편지예요. 준호는 봉투를 건네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봉투 뒷면에 적힌 보내는 이의 주소와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투가 살짝 뜯어진 틈으로 편지지의 첫 문장이 보였습니다. 언니, 나는 오늘도 하늘을 봤어요. 내 꿈이 저 하늘만큼 푸르길 바라면서. 그 짧은 문장에서 준호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글씨체도 참 예뻤고 무엇보다 그 순수한 감정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편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편지인가 봐요? 네. 제 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편지를 받아들고는 황급히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람에 날린 편지 한 통. 그것이 어쩌면 운명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는 같은 우체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군입대 전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붙이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우체국 창구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복을 입은 그 여학생, 바로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또다시 서울로 가는 편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저번 주에 편지 날아간 분 아니신가요? 은주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알아보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무사히 붙이셨어요. 그 편지? 네, 언니한테 잘 도착했어요. 오늘도 또 붙이러 왔네요. 준호는 그 순간 묘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편지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쓸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편지 친구 해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청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편지 친구요? 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나 나누는 거요. 저는 곧 군대에 가거든요. 군대 생활도 외로울 것 같고 편지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답답함, 꿈을 펼치고 싶은데 현실의 벽에 막힌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편지 보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해요. 저는 김은주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준호의 집 우편함에 연분홍색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김은주.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편지를 쓰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언니한테 보내는 편지 말고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몇 번이나 다시 썼어요. 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했죠? 부러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하면 서울로 가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하늘 그리는 걸 좋아해요. 오늘 하늘이 참 예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파란색이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준호 씨 생각을 했어요. 준호 씨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하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편지 많이 주고받아요. 그럼 답장 기다릴게요. 1978년 4월 15일 김은주 올림. 편지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의 글씨가 참 따뜻하네요. 편지를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순수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요. 저도 오늘 하늘을 봤어요. 은주 씨 말대로 정말 예쁜 파란색이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하늘을 같이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요.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꼭 그 꿈을 이루길 바래요. 하늘을 그리는 그림이라니 언젠가 그 그림을 꼭 보고 싶네요. 저는 2주 후에 군대에 입대해요. 충남 논산 훈련소로 가요. 그곳에서도 편지 쓸게요. 편지를 기다려도 될까요? 1978년 4월 18일 이준호 올림.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오갔습니다. 은주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준호는 입대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호 씨, 오늘 미술 시간에 하늘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칭찬하셨어요.
사실 저는 준호 씨를 생각하며 그렸거든요. 우리가 같이 보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붓질이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은주 씨의 하늘 그림 꼭 보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글로 당신에게 제 마음을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본 노을은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여서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그 노을을 보면서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은주는 집안이 어려워 서울 유학이 쉽지 않다는 고민을, 준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조차 편지 속에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준호의 입대일이 다가왔습니다. 5월 3일. 준호는 입대 전날 은주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은주 씨, 내일 군대에 갑니다. 한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훈련소에서는 6주 동안 편지를 받을 수 없대요. 하지만 그 후에는 자대로 배치받아서 다시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군대에서도 하늘은 똑같을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은주 씨를 생각할게요. 당신도 하늘을 보면서 저를 떠올려 주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곧 다시 편지 쓸게요. 1978년 5월 2일 이준호 올림. PS.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요. 사진 한 장이에요. 우리 집 뒤편에서 찍은 하늘 사진이에요. 우리가 같이 보는 하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은주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온 사진 속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멀리 산 능선이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그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준호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가면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우체국에 들러 준호의 편지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대 배치를 못 받은 건가? 은주는 걱정이 되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부대 주소가 적힌 편지였습니다. 은주 씨,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훈련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은주 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이제 자대에 배치받았어요. 강원도 어느 부대예요? 여기는 산골이라 공기가 정말 맑아요. 밤하늘의 별도 정말 많고요. 오늘 밤 별을 보면서 은주 씨한테 편지를 써요. 은주 씨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자대에서는 편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많이 써줘요. 1978년 6월 20일 이준호 올림. 은주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하늘 그림도 함께 보냈습니다. 준호 씨, 편지 받았어요. 무사히 훈련을 마쳐서 다행이에요. 준호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같이 보냈으니까 꼭 봐주세요. 제 그림 실력이 별로라 부끄럽지만 제 마음은 담았어요. 저도 매일 밤 별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준호 씨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고등학교 생활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졸업하면 정말 서울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응원해 주니까 용기가 나요. 건강하게 군 생활하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1978년 6월 23일 김은주 올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씩. 그렇게 1978년의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주의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 유학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준호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편지 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주 씨, 요즘 편지가 뜸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나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요.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78년의 마지막 날, 은주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편지를 자주 못 써서 미안해요. 사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서울 유학은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하게 돼서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 씨만큼은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편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주고받고 싶어요. 준호 씨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1978년 12월 31일 김은주 올림.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고 몇 주 후 은주의 가족은 갑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빚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준호가 보낸 답장 편지는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멈췄습니다. 바람에 날린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은 또다시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긴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을. 1979년 1월, 강원도의 산골 부대는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보낸 편지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왜 주소가 없다는 거지? 준호는 우편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되돌아온 편지 봉투, 그 위에 찍힌 주소불명 도장이 마치 그의 가슴에 찍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사를 간 걸까? 아니면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싶어서 주소를 바꾼 걸까? 준호는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은주가 다니던 학교 주소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북고등학교 3학년 김은주 학생 귀하. 그렇게 편지를 붙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은주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사를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급하게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마을, 새로운 학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졸업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전학을 와서 친구도 사귈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준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준호의 부대 주소가 적힌 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준호 씨한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 은주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에, 가난함에, 그리고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준호의 집 주소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주소를 정확히 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북. 그 다음이 뭐였지? 동, 리. 불완전한 기억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절망했습니다. 준호는 군대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은주 씨, 오늘도 당신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지, 혹시 저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던 그 별들입니다. 당신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은주 씨. 1979년 5월 2일. 오늘로 입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던 그 행복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하늘 그림을 매일 봅니다. 네모반 침대 위에 붙여놨습니다. 전우들이 여자친구냐고 물어봐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일까요, 우리는? 아니면 그냥 편지 친구였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79년 8월 17일. 오늘 휴가를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당신이 살던 마을에 들렀습니다. 우체국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은주라는 학생을 아느냐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 집이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워낙 급하게 떠났대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헤어질 거였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신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20일. 준호 씨의 군대는 봄이 왔을까요? 강원도는 아직 추울 텐데. 저는 새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미안해요, 준호 씨. 연락도 못하고 사라져서.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요? 1979년 6월 5일. 오늘 졸업했어요. 서울 유학의 꿈은 접었어요. 대신 이곳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포장 작업을 하는 일이에요. 꿈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해요. 준호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있을까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1979년 12월 31일. 1979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1년 전 오늘 준호 씨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까요? 준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 같은 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준호 씨,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은주는 더 이상 준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었지만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저녁, 좁은 방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하늘을 그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보던 그 하늘, 편지에 담았던 그 감정들을. 파란 하늘, 뭉게구름, 노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늘의 색을 그녀는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준호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보이세요? 이게 오늘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같이 보는 하늘이에요. 은주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1980년 5월 준호는 전역했습니다. 2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민간인이 된 것입니다.
저녁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은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은주가 마지막으로 살던 마을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체국, 파출소, 이장님 댁, 아는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주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 말이요?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듯 떠났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장님의 말에 준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은주가 다니던 학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전학 간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은주가 살던 마을 우체국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은주가 소식을 확인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은주 씨, 전역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하늘 그림을 품에 안고 군 생활을 견뎠습니다. 이제 전역했으니 당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당신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연락 주세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날의 하늘빛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보던 그 하늘을,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1980년 5월 15일 이준호 올림. 준호는 그 편지를 붙이고 오랜 시간 우체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하지만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은주는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여전히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준호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공장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준호와 함께 보던 그 하늘. 준호 씨,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왜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은주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그 외침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소식도 전하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준호 씨. 그날 밤 은주는 스케치북에 또 하늘을 그렸습니다. 눈물로 번진 수채화. 그 속에는 그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은주를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일에 매진하며 은주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여전히 은주의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그려준 하늘 그림. 준호는 가끔씩 그것들을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행복한가요? 대답 없는 질문을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준호는 3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여자마다 은주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은주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결혼 생각 좀 해라. 네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주는 이미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는 선을 통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교사인 그녀는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준호는 서랍 속 은주의 편지들을 꺼내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에 넣어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안녕, 은주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은주와의 추억을 봉인했습니다. 같은 해 은주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0살이 된 은주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그린 그림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추어도 출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제목은 그날의 하늘빛 시리즈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화랑 주인이 은주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그림들 정말 감정이 잘 담겨 있네요. 혹시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독학입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작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화랑 주인은 은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신의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냐고.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서울. 그곳은 그녀가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준호 씨, 오늘 기회가 왔어요. 서울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 수 있다고 해요. 제 꿈이었죠? 서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하지만 지금 가면 당신을 영영 잊게 될 것 같아요. 이 동네를 떠나면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바보 같죠? 이미 당신을 잃은 지 오래인데 아직도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니. 하지만 가보려고 해요. 당신이라면 그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준호 씨, 어디선가 저를 응원해 주세요. 또 5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 준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은주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특히 하늘이 유난히 푸른 날이면 은주가 생각났습니다. 한편 은주는 서울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늘빛이라는 주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준호 씨가 있나 봐. 은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늘도 하늘을 그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하늘을, 준호와 함께 보던 그 하늘을. 준호는 이사를 하면서도 은주의 편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상자에 고이 담아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가끔 아무도 없을 때 그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20년 전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의 글씨가 참 따뜻하네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보고 싶습니다, 은주 씨. 젊은 시절 자신이 쓴 문장들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 솔직하고 순수했었구나.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보낸 편지들과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서랍 깊은 곳에 힘들 때마다 그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밀레니엄이 지나고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쉰 줄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은주는 40이 넘어 중견 작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미술계에서 하늘의 화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 속 하늘에는 항상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알 수 없는 향수라고 평했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옛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가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김은주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호를 검색했지만 수많은 동명이인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같은 도시에서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편지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진 그 마음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담긴 온기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2010년 준호는 60살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소소한 컨설팅 일을 하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조용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오래된 상자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은주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편지들. 분홍색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하늘이 참 예뻤어요.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가 보낸 마지막 편지. 1978년 12월 31일자. 준호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같은 시기 은주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40년간의 하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습니다. 전시할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은주는 가장 오래된 그림 한 점을 꺼냈습니다. 1978년에 그린 하늘 그림. 준호에게 보냈던 그 그림의 원본이었습니다. 준호 씨, 은주는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이 넘은 그림이었지만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받은 그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실까요? 은주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준호가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을 떠올리는 모습을. 하지만
이제는 헛된 상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준호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듣기였습니다. 특히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사연을 받아서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이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첫사랑을 찾습니다. 편지로만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은주 씨를 찾는 사연을 보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내는 게 맞는 일일까? 은주에게는 이미 다른 인생이 있을 텐데 자신의 사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 어쩌나? 그래도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주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오래된 사랑 이야기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별 관심 없이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넘긴 한 남자입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 순간 은주의 붓이 멈췄습니다. 1978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바람에 날려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라는 여학생과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은주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하늘 그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늘 그림?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직 세상 어딘가에 계시다면 그날의 푸른 하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씨,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였어. 40년 만에 듣는 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직접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DJ가 읽어주는 그 사연은 분명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을까? 하지만 사연에는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은주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준호에게 닿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주는 곧바로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방송에서 40년 전 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은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1978년 봄 우체국 앞에서 바람에 편지가 날렸고 한 청년이 그것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분이 준호 씨였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하늘 그림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는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1979년 초 저희 집이 급하게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도 준호 씨의 연락처를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그리며 매일 준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화가로 살고 있습니다. 제 모든 그림의 주제는 하늘입니다. 그것은 모두 준호 씨 때문입니다. 준호 씨,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저 여기 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날의 하늘빛,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 연락처를 남깁니다.
부디 연락 주세요. 010 김은주 올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편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주인공이신 은주 씨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40년 만의 재회입니다. 은주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DJ가 은주의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78년 봄 우체국 앞에서 은주 씨,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그리며 매일 준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저 여기 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사연이 끝나고 DJ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께서 연락처를 남기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준호 씨께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송국을 통해 은주의 연락처를 받아든 후 준호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전화해도 되는 걸까? 40년 만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나 나이가 들었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은주 씨. 준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네, 준호 씨,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40년이 넘었네요. 준호 씨,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은주 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이에요. 은주 씨는요? 저도 서울이에요.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요. 꼭 만나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은주 씨를 만난다. 40년 만에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서로 많이 늙었을 텐데 실망하지 않을까, 기억 속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야. 마음이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마음. 은주도 잠들지 못하고 작업실을 서성였습니다. 내일 준호 씨를 만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늙었나?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걸. 은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그때 찍었던 하늘 사진.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의 시작이니까. 준호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주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년 전의 편지, 라디오 사연,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한 것까지.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알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서재에 숨겨둔 편지들, 진작 알고 있었어. 가끔 꺼내보는 것도 알았고. 준호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처음엔 좀 그랬지. 하지만 읽어봤어. 그 편지들. 그리고 알았어. 그게 당신의 첫사랑이었고 평생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걸. 아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 좋은 아버지였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여보, 가봐. 그분을 만나고 와. 40년 동안 묻어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나도 그게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만나고 와서 모든 이야기를 해줘. 어땠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도 궁금하거든, 당신의 첫사랑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카페. 준호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은주 씨가 온다. 40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2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그 눈빛.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주라는 것을. 은주도 준호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주 씨, 준호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마주 섰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많이 늙었죠?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으며. 아니요. 아름다우세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눈빛은 그때 그대로예요. 편지에서 느껴지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보여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 따뜻함은 그대로예요. 은주 씨,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찾았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저도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커피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급작스러운 이사, 준호의 연락처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힘겨운 생활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준호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역 후 취직, 결혼, 가정, 그리고 은주를 잊지 못한 채 살아온 40년까지. 결혼하셨군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해해주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허락해줬어요. 아이들도 장성했고 손주도 있어요. 행복하셨겠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은주 씨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건 아마 준호 씨 때문이었을 거예요. 은주 씨,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그림을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늘을 그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준호 씨와의 대화였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과 오래된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은주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은주 씨가 그려준 하늘 그림이요. 40년 동안 간직했어요. 군대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이사를 다닐 때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그린 그림, 준호에게 보냈던 그 하늘, 제 그림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은. 은주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의 편지들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40년 전 준호가 보낸 하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이렇게 서로를 간직하고 살면서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만났잖아요. 40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은주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좁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작업실은 온통 하늘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란 하늘, 노을, 별이 빛나는 밤하늘, 구름 낀 하늘. 각기 다른 표정의 하늘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 모두 은주 씨가 그린 건가요? 네. 40년 동안 그린 하늘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그림은 준호 씨를 생각하며 그린 거예요. 준호는 한 점 한 점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은주 씨는 꿈을 이루셨네요. 늦었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 유학을 했다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 그림들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더 값진 거예요. 은주는 작업실 한쪽에 있는 특별한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준호 씨를 생각하며 그린 연작이에요. 그날의 하늘빛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림들은 모두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1978년 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의 하늘. 하지만 각 그림마다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기쁨, 이건 그리움, 이건 슬픔, 이건 희망. 제 모든 감정을 이 하늘에 담았어요. 은주 씨, 바보 같죠? 40년 동안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살았으니.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순수하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창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은주 씨를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이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준호 씨의 마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면 어떨까요? 예전처럼요? 네. 편지를 주고받아요. 40년 전에 그랬듯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편지로 마음을 나눴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요. 손편지로요.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니라 옛날처럼 펜으로 직접 쓴 편지를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로.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만나기 전에 미리 써놨어요.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읽을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편지로 만나요. 네, 은주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준호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길지 않은 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재에 앉아 은주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 씨, 오늘 만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사실 이 편지를 드릴지 말지 고민했어요. 너무 솔직한 내용이라서요. 하지만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 우체국 앞에서 만났을 때부터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간들, 연락이 끊긴 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다른 남자들을 만났어요. 몇 번의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이미 준호 씨의 것이었으니까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40년을 혼자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 씨와 나눴던 그 순수한 감정, 편지로 전해진 그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오늘 준호 씨를 만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준호 씨,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저는 그것을 존중해요.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해요, 준호 씨.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2020년 10월 15일. 김은주 올림. 편지를 읽고 난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 씨. 그는 곧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 이렇게 울기는 처음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40년을 혼자 기다렸는데 저는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찾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어요. 특히 하늘이 푸른 날이면 생각했어요. 은주 씨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고요. 은주 씨 고마워요. 저를 40년 동안 기억해줘서, 사랑해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삶을 나눠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매주 편지 쓸게요.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그림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내를 은주 씨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도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 셋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은주 씨. 우리 이야기의 제2장. 2020년 10월 16일. 이준호 올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그림 이야기를, 전시회 준비 이야기를,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써보냈습니다. 준호는 손주들 이야기를,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산책하면서 본 풍경들을 써보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사진도 보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내에게 은주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은주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궁금했어.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나도 그분과 친구가 될 거야. 우리 셋이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준호는 웃으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음 주 토요일 은주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긴장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온화한 인상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아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죠? 저는 준호 씨 아내예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은주 씨, 준호 씨가 간직하고 있던 편지들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글이더라고요. 아, 부끄럽네요. 어린 시절에 쓴 글들이라. 아니에요. 순수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해했어요. 준호 씨가 왜 당신을 잊지 못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호 씨를.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아내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준호 씨가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친구 합시다, 은주 씨. 나이도 비슷한데 편하게 지내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가끔씩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연결된 2021년 봄, 재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와 은주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종로의 한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가 그들의 특별석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카페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우리 자리 비어 있죠? 물론이죠. 항상 비워놓고 있어요. 준호와 은주가 오는 날이면 카페 주인은
그 자리를 예약석처럼 비워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네요.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은주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건가? 준호 씨, 아직도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세요? 평생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손주가 또 왔었어요. 이제 5살인데 정말 귀여워요. 어머, 보고 싶다. 사진 보여주세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준호 씨 젊었을 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젊었을 때를 은주 씨는 어떻게 알아요?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고. 준호 씨, 올해는 특별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네. 여행 가요. 우리 둘이서. 여행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모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그리고 짧게요. 1박 2일 정도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바다요. 동해 바다. 해 뜨는 걸 보고 싶어요. 준호 씨와 함께. 좋아요.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은주 씨랑 동해 여행 가도 될까? 물론이지.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와. 고마워, 여보. 대신 사진 많이 찍어 와. 나도 보고 싶으니까. 동해로 떠나는 여행. 5월의 어느 금요일, 두 사람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강릉까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둘이서 여행은 처음이죠. 실은 40년 전부터 꿈꿨어요. 준호 씨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저도요, 은주 씨. 강릉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정동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푸르고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은주는 감탄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기서 해돋이 보기로 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은주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 참 예쁘다.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려요. 이 순간을요. 은주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스케치북. 노을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 그렸어요.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21년 5월 준호 씨와 함께 본 동해의 노을. 이 그림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호 씨 드리려고 그린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떠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요. 네, 은주 씨. 영원히요.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강릉 시내를 구경하고 커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여행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 씨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편지 주고받기로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기로요. 당연하죠. 약속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은주 씨가 저보다 오래 사실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누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같은 하늘 아래 있을 거예요. 그날의 하늘빛처럼. 네, 그날의 하늘빛처럼.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저야말로요. 은주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그러게요. 감사한 일이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 은주가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편지예요. 미리 써뒀어요. 고마워요, 은주 씨. 저도 이번 주엔 특별한 편지를 쓸게요.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포옹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가을, 종로의 그 카페, 창가의 그 자리. 또 오셨네요. 카페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우리 자리 있죠? 물론이죠. 항상 비워놓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 카페에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리고 편지도 계속 쓸 거죠? 당연하죠. 평생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저 하늘 보세요. 예쁘네요. 우리 하늘이에요. 네, 우리 하늘이에요. 4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흩날립니다. 마치 47년 전 바람에 날린 그 편지처럼.